표현으로 치면 저는 약간 눈 마주치는 아빠, 뭐 원래 고객이 갑이고 고객이 뭐 왕이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일부 고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 일을 접는 경우도 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모토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창업하다 실패해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실패했는데 망했는데 돈을 벌고 망하는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 학벌과 그런 스펙들 있잖아요. 그 화려한 직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사업하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점을 연결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드앤 커넥션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10년 전부터 거의 무자본 창업으로 유명하신 신태순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훅 들어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들이 출퇴근 없이도 좀 아이랑 가정을 좀 잘 돌보면서도 안정적으로 좀 돈을 좀 잘 벌 수 있게 가이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신태순이라고 합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라는 책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게 됐던 것도 여기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사무실 크랩스인데 어떤 분이 이 책을 꽂아놓으신 거예요, 저기에. 꽂아놓으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작가님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알게 된 거였거든요.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저희 스타벅스에서 만났던. 맞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잘 참여를 하면은 이제 작가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약간 그 티타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새록새록하네. 네, 그게 거의 한 3년 전?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제 게으르게 살고 계신지 요새 일상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실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저는 뭐 무자본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출발해가지고 콘텐츠 마케팅 이런 가이드를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보니까는 저한테 이제 뭐 문의하거나 이런 분들도 주로 부모님 때나 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는 근데 저도 이제 가정이나 이제 육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일상도 사실은 거의 육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하루에 대한 표현으로 치면 저는 약간 눈 마주치는 아빠 요런 느낌이 저는 떠올랐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눈 마주치는 아빠. 지금 아이가 많이 어리니까 눈을 많이 마주칠 확률이 높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생각보다 아이들이랑 눈 마주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뭐 저도 물론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왜냐면 주로 각자 제가 육아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집에 많이 머물고 있지만은 그래도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핸드폰을 본 상태에서 얘기하거나 아이도 뭐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러기보다는 가서 아이의 이렇게 제가 숙여서 눈을 마주치면서 물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상을 좀 그렇게 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육아로 시작을 보통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나 와이프나 일단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있고 저는 뭐 거의 10년 이상 출퇴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요일 개념도 잘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거기에 맞추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등원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케어를 하고 있고 등원이나 학교 가는 것도 학교가 바로 앞이라 가지고 얼마 되진 않지만은 좀 가는 길에 투덜거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묻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뭐 걸어서 가면 10분 한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뭐 연애 얘기 여자친구 생겼냐 이런 이거 관심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잘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아이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해서 눈 마주쳤을 때 이렇게 인사해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고 있어. 걸어가면서 자 나타났다. 그걸 아직 시도를 못해서 고백도 못하고 있어서 함부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미션 같아서 눈 마주쳤을 때 인사하기 뭐 예를 들면 이런 훈련을 최근에 하고 있고 뭐 그런 류의 고민들을 항상 진지하게 듣고 초등학생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랑은 가면서 뭐 요구르트도 사 먹고 물론 그 친구랑도 그런 류의 대화를 나누죠. 누구랑 결혼했냐. 왜냐면 이 친구 결혼을 3번을 했더라고요. 이미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그런 류의 얘기들 하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많이 보내죠.
저희도 지금 이제 등원 하원을 이제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시키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면서 애기의 뭐 고민 상담이나 아니면은 나의 고민들도 애기한테 얘기를 한다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기대되긴 했어요. 제 이제 애기가 크고 나면은 나도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지금은 이제 대화가 불가능? 약간 교감은 하지만 약간 대화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렇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육아라고 하면은 어렵고 힘들어하고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온전히 부모가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일방향적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만 이렇게 관점을 틀어서 보면 아이가 부모를 또 케어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아이가 사실 품어줄 수 있는 영역이 훨씬 크거든요. 부모보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다를 대로 다른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해오면서 이제 선입견도 많고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부분들도 많고 한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맑고 그렇다 보니까는 회복도 좀 빨라요. 감정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좀 서운한 게 있어도 부모가 오히려 더 꽁하지 아이들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맑게 엄마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죠. 이렇게 이런 회복력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양육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부모가 가져야 되겠죠. 아이는 이미 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믿음을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육아에 좀 좋은 접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그렇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성공한 사업가분들을 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분들과 뭐 식사를 하든 뭐 가족여행을 가든 고민거리는 다 자녀와의 소통.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지간 돼 있는 그런 상황, 거의 주먹 다짐을 하는 그런 상황, 사춘기.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상황들을 좀 아이 낳기 전부터 심지어 결혼하기 전부터 많이 목격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돈을 가지고도 저 많은 영향력과 저 이때까지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도 케어 못하는 게 가정에서 자녀와의 저거구나. 돈을 몇 억을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난 저기에다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살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사업 초반부터 했었던 거죠. 맞아요. 저도 책에서도 본 것 같아요. 어떤 사업가분이 부탁하셔가지고 친구들을 맞아요. 재판하는 같이 데 갔었죠. 데려가 주셨던 그걸 보고 맞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어서 그 많은 사업가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셨잖아요. 되게 네. 돈을 잘 버는 사람부터 또 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업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종류가 정말 많고 뭐 많이 만나셨겠지만은 뭐 엄청 성공한 사업가부터 뭐 유명한 사람, 연예인, 뭐 특이한 사람, 정말 엉망인 사람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좀 달라졌던 것 같고 지금은 제 주 관심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케어를 하면서도 사업을 좀 확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의 타겟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내는 분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애쓰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는 분들이 좀 주로 저한테 감동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제가 자주 공유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사각집 쿠키라고 여성분이신데 혼자 이제 딸을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엄청 열심히 사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고객 응대도 막 예전에 빵집 같은 걸 운영을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지쳐가지고 그거를 더 이상 하기 힘들어서 문을 닫았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미 능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는데 너무 애쓰고 열심히 하고 또 아이도 케어하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케어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걸 접어야 됐던 상황에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계속 찾는데 계속 그런 두려움이 계속 생기고 불안감도 있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강의를 듣고 온라인 강의를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불안감이 해소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거든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시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런 시작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좀 부족해도 화려한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본인의 얘기를 만약에 글로 쓸 수 있다면 글로만 쓰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의 쿠키를 살 것이다. 근데 쿠키를 하는데 뭐 글을 써가지고 어필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당신이 쿠키를 만드는데
진정성 있는 그런 글들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간 암이 있으셨는데 아버지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막 재료를 구하러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 진정성을 어필하는 글만 쓰더라도 사진이 많이 없더라도 궁금해서 나 같으면 사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문하는 고객이 되기도 했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 1년 이상 계속 공부하면서 그 불안감을 좀 줄이시고 화려하지 않고 담백하게 자기 얘기를, 자기 일상을 공유하고 쿠키에 대한 자기 생각, 그냥 아주 일상들이었어요. 아이가 오늘 한 입 배 물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의 일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팬이 계속 생기고 매달 꾸준히 주문하는 사람이 생기고 최근에는 그런 글만 보고 어떤 큰 기관에서 단체 주문을 한 번에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고맙다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해주셨던 말이 화려하지 않고 대단한 걸 적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 자꾸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안 하면 뒤처지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공유 저장 안 나오면은 돈 못 벌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작을 못 하는데 진정성을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괜찮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계속 좀 저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끌고 가주셨고 그걸 한번 경험을 하시고 나서 한 단계 이제 자신감이 조금 점프하신 것 같아요. 내 이야기 가지고도 어떤 승부를 볼 수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고객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배송도 한 명 한 명한테 보내지 않고 큰 돈을 쓸 수 있는 한 사람한테만 어필하더라도 나는 그냥 한 군데만 배송하고 큰 주문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광고도 좀 덜하고 당연히 광고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 광고라는 게 마케팅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케팅비를 쓰지 않고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그러면서도 CS 문제도 줄이면서도 마진은 더 올라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전환을 시킨 그런 케이스를 최근에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주셔가지고 좀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분의 쿠키를 이제 남편이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먹어본 분들은 뭐 다 진짜 다른 쿠키랑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지금 거기 매장을 열고 계시는데 그 여쭤보니까 영업시간도 약간 되게 자율적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본인한테 초점을 다 맞추라고 했어요. 완전 기존의 사업 가르치던 거랑 정반대죠.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피드백에 맞춰가지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췄을 때 나는 이미 지쳐 나가 떨어졌던 사람이 됐고 주로 그렇게 나가 떨어진 사업가들이 제 주변에 많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황장애도 걸리시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 그 반대 방향으로 오로지 이제 내 중심으로 그런 걸 설계를 했을 때 이제 내 팬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경험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제품에 좀 자신감이 있고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어필을 하셨는데 진짜로 뭐 그냥 공지해요. 그냥 무슨 붕어빵 어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사당 어디 옵니다 이런 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이러면 막 반차 내고 오셔가지고 싹쓸이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식으로 팬덤이 이제 구축이 됐죠. 그러니까는 뭐 원래 고객이 갑이고 고객이 뭐 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너무 그게 균형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셀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선을 다하는데도 일부 고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 일을 접는 경우도 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조건 고객에 맞추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밀당을 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둘 다 사업을 오래 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맛있는 걸 더 오래 먹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을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감한 실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그거와 정반대로 자기가 모든 걸 맞춰보는 걸 하다가 나가 떨어졌다 보니까는 정반대의 선택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 컨설팅을 해주시고 뭐 이런 과감한 시도 같은 것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뭐 성공한 것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순간내 콘텐츠랩 코리아 이제 아내분이 하시는 사업이라던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패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실패 중에서도 가장 가르침이 컸던 실패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석은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패라고 하기에도 뭐 애초에 2013년도에 처음 버터플라이 그거를 이제 무자본 창업을 알려주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그 모토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창업하다 실패해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왜냐면은 자본을 안 들이고 먼저 세일즈를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실패했는데 망했는데 돈을 벌고 망하는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우리는 성공이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면은 그거는 뭐 빚지고 대출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업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걸 피봇 용도로 이거를 접는 거지 어떤 일상이나 뭐 가정이 무너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걸 일종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사업가분들이랑 협업도 하고 대표도 뽑기도 하고 그런 지원도 받기도 하고 이제 중단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았죠. 근데 물론 저의 능력 부족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혹은 사람을 뽑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그 사람의 말, 화려한 언변,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혹은 그 사람의 되게 비전에 대한 강한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그 투자자들 앞에서 대표들이 이렇게 막 과감하게 그런 거를 어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걸 보고 선택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크구나. 그냥 당장 내 앞에서 하는 그들의 확신에 찬 얘기 혹은 그들이 쌓아온 그런 학벌과 그런 스펙들 있잖아요. 그 화려한 직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사업하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중요 판단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뭘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으로 그들을 서로가 평가를 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지나면서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를 증명해 가면서 같이 더 가까이 협업을 할지 말지를 좀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케이스는 계속 성공만 해온 그런 루트를 가는 사람들, 성공만 했다라는 게 그 제도권에서 말하는 성공이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기업 직장을 나와서 굉장히 승진을 해서 심지어 뭐 어떤 투자 회사 뭐 그런 데 갔으면 이 사람은 창업을 잘할 거야라고 굉장히 오해를 하시지만은 보통은 잘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들이 이제 야생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자기가 무너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들이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이제 저 사람과 사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뭐 이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같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나 이거 좀 해봤는데 너 그거 관심 있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우리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후다닥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오래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운 좋게 진짜 10명 중에 한 케이스는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느낌이 왔을 때 한 번 더 그때 결정하지 않고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더 보내면서 혹은 아주 그냥 작은 프로젝트 단위 그러니까 서로 타격을 입히지 않는 선에서 그거를 경험을 해보면서 검증을 더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그 사업을 중단을 시켜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비슷한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쵸. 네. 진짜 저도 뭐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사업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같이 지분을 쪼개서 동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 지인 중에서 이제 놀고 있는 친구한테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일을 하는 건 진짜 다 다른 것 같아. 그냥 친한 거랑, 내가 회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회사 사람도 남의 팀 팀장님 되게 좋아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도 있고 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팀 팀장님이 되는 순간부터 일로 엮이는 순간부터 달라지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게 뭐 어떤 일이든 한 사이클을 둘러보면은 이 사람의 그런 선함이나 악함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게 되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그게 분명히 단점도 있고
그리고 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장점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단점으로 느끼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려본 다음에도 이 사람이랑 다시 일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베스트겠죠. 근데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서로 지분 구조를 막 짜고 네네. 그럴 때 서로 잘 알지 않은 상태에서 초반에 약간 핏이 맞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분 구조를 함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들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주도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책임감이 제일 강한 어떤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걸 주도하는 사람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으면은 처음에 함부로 지분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뭐 당장 지금 돈이 없어서 뭐 지분을 막 그냥 막 나눠주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이 막 베푸는 것처럼. 근데 정말 자신 있으면 지분을 오히려 아껴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던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다른 되돌아서 이것 때문에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라도 지분을 최대한 아끼고 이들의 서로 이렇게 핏을 맞춰보는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지분을 어렵게 주는 게 훨씬 전 낫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너무 쉽게 지분을 그냥 막 나눠줘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주 그냥 서로 원수가 되는 그냥 지름길이죠. 근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분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당장의 보상보다 뭔가 나도 지분 좀 갖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저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직 아무것도 별로 진행이 된 것도 없고 난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뭐 능력이 출중할 수 있죠. 요거 할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나를 지분을 줘. 요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가지고 너 능력을 내가 지분으로 살게 이거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실제로 그 능력을 여기다 쏟을지 안 쏟을지는 진짜 모를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막상 들어갔을 때 돈이 벌리거나 이럴 때 막 왜 나는 저거 돈 왜 안 챙겨주지부터 시작해서 왜 의사결정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생길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의 빌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제 동업 구조 같은 경우는 제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저는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동업 구조로 시작을 했어서 나는 여기서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 이 사람한테 사업에 대해서 배우겠다. 라고 생각으로 같이 이제 동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죠. 보통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배우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성장으로 쓰는 사람은 뭐 돈 문제나 이런 일들이 잘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얘기 듣고 나서 요거 돈 좀 되겠는데 라던가 뭐 한몫 땡길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주는 식으로 CEO들이 또 얘기도 해요. 가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제 투자 받을 건데 뭐 어디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 가치를 어필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올 것 같으니까 그런 식의 약간 허풍을 많이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사실은 지분 가지면 나중에 부자 되겠는데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내가 여기를 통해 좀 뭐 배우려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던 사람도 그 얘기 듣고 나면은 그러면 나 돈 좀 벌겠는데 이쪽으로 관심이 확 가버릴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 기대감 조절을 CEO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데 CEO분들의 성향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냐면 막 지르고 그걸 좀 어쨌든 필요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파트너나 뭐 중간 관리자 정도가 항상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수습할 때 너무 수습할 게 많아지고 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네. 이제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왜 그 많은 돈을 투자받고도 망했을까? 돈이 너무 많아서 망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돈이 드는 돈을 벌고 시작하는 무자본 창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진정성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차별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어려워하시죠, 이제. 완전 꿀팁인데요.